자,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들 조금씩 늦게 오시고 가시니까 또 시작 시간이 자꾸 늦으니까 마치는 시간도 좀 늦어지는데 일단은 스피드하게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이 3월달까지 중복되는 내용 프린트물이 좀 같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요약한 것도 있고 반복된 것도 있고 해서 설명 안 했던 거 먼저 하고 나서 시간 나면은 중복된 거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매매와 취득세금. 상가 건물 살 때 관련된 내용입니다. 살 때. 자, 정부의 세제 정책 등에 대한 정보 보실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세제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개정세법, 개정법률은 국회 법률, 정부 입법지원센터 시행령 보시면 되고, 일반 법률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합니다. 법제처는 우리가 한 번씩 들어가서 많이 보거든요. 예, 모든 법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국세에 대한 세무정보는 홈택스, 지방세에 대한 세무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자, 부가가치세 안분 기준, 요거 우리 필요하거든요. 부가가치세 안분 기준 등에 사용되는 기준 시가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요 부가가치세 안분 기준에 관해서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나중에 실무적인 거 좀 이렇게 나중에 심학습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상가의 취득과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다. 자, 간이가세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간이가세 적용 배제를 하지 않는 이상 간이가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해도 되는가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가 건물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잔금 안 쳤지만 사업자 등록 개시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소유 상가의 지분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 분배 비율은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친구들끼리 같이 여러 명 모아서 살 수도 있어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동업계약서상의 소득 분배 비율을 표시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업의 경우 지분율과 소득 분배 비율이 같다. 만일 지분율과 소득 분배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 증여세 예를 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족 공동명의라든지 친구끼리 매수한다든지 할 때 그 소유권 지분이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뭐 3분의 2다 이 지분 비율대로 가셔야지만 되고, 안 그러면 증여라는 문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의미, 사업장의 개념과 사업자 단위 가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은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장이 납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된 데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장별 가세 원칙에 따라 여러 개의 납세지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세법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그 사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로 하나의 납세지를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사업자 단위 가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이 여러 개가 된다. 따라서 상가나 빌딩을 여러 곳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요즘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한꺼번에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소재지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남구에 하나 건물 가지고 있다. 수영구에 하나 가지고 있다. 해운대구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해운대구에 사업자 하나, 임대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남구에 하나, 수영구에 하나 이렇게 별도로 다 내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동일 세무서 관할이더라도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대연 1동에 하나, 대연 2동에 하나, 대연 3동에 하나 뭐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각각 따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이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예, 강의 듣는데 많이 힘드시죠? 재미있는 내용 막 이야기하면 좋은데 다들 일 마치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마치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엎드려 자는 분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학교 수업하고 하면 있잖아요. 학부과정 수업하고 하면 진짜 대학생들 엎드려 자는 애도 있고 뭐 예, 중고등학생 엎드려 자면 그냥 막 놔두죠. 근데 우리는 본인 자유로 인해서 시간 내서 오는 분들이니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예,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잔금 치기 전에 건물 샀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죠. 그 전에 신규로 하는 사람. 사업자 등록 신청 시기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 신청 시기는 사업자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가를 취득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업자 등록의 신청 시기에 대해서 보면, 사업 개시일은 상가 취득 잔금일, 부동산 임대 용역의 개시일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매매 잔금일로부터 매수인이 임차인의 월세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가 매수인의 임대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 등록 시기를 보면, 자, 사업자는 원칙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장에 등록해야 한다. 이 말 계속 나온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사업 개시 전 등록 여부,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3번에 별표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등록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등록 시점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괄호로 묶어 놓습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다. 20일 이내. 자, 그러면 실전 사례로 해서 보겠습니다. K씨는 상가를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한다. 사업자 등록은 몇 년 7월 20일까지 하는 경우 상가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가? 상가 임대 시작일이 잔금을 3월 1일 해가지고 3월 3일 이렇게 해놨어요. 예. 상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기에. 세법은 과세 기간이 종료한 달의 말일로부터, 여기 가로로 묶어 놓습니다. 과세 기간이 종료한 달의 말일로부터
과세기간이 종료 한 달의 말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공제합니다.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공제를 해줍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7월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과세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였죠. 과세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였는데 과세기간이 종료한 달의 말일로부터 며칠 내? 20일 내에, 그러니까 7월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2006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줍니다. 1월 이후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겠죠? 언제까지 하면 7월 20일까지 과세기간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과세기간이 뭐냐? 신규 사업자는 자, 과세기간은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하는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신규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 신청한 날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말합니다. 과세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만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2007년 1월 20일까지 하는 경우에 1월 20일까지 한다. 그럼 과세기간이 일반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겠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1 과세기간이 언제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7월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죠. 7월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지만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는 조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이 과세기간을 내가 빨리 해야지 했는데 과세기간을 6월 말, 그 다음에 12월 말, 1월 달 넘어가는데 어중중하게 잘못해버리면 내가 환급받을 걸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 사업자 등록 방법 페이지 넘기시면 허가 사업의 사업자 등록,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지원 플러스 지사비 홈페이지, 그래서 www.지사비.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의 취득과 취득세 궤간을 보겠습니다. 상가의 취득과 취득세 궤간. 상가를 취득하면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하는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구분, 취득 부대 비용 처리법, 취득세 일반 가세인지 중과세 되는지, 부가가치세 포괄 양수도할 때나 환급 절차할 때, 또 자금 출처 조사할 때, 이럴 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안 읽고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자, 중개수수료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특히 매수인이 법인일 때 중개수수료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100억짜리를 샀는데 중개수수료를 1억을 줬다. 1억을.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내가 100억에 산 100억이 아니고 중개수수료 1억 중구까지 보태가지고 101억에 관한 취득세 세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법인이 매수할 때. 매수인이 법인일 때. 그럼 매수인이 법인일 때
중개수수료 준 만큼 내가 취득세 더 나가죠.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특히 매수인이 법인일 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취득세 가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소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설계비 등을 포함하되 요 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수수료를 1억을 주는데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1억 1천을 줬어요. 그럼 실제 1억 1천을 줬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은 해당 안 돼요. 가표에. 그래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자, 취득세 관련 세율은 취득세, 취득가액의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합계 4.6%인데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 12%, 농어촌 특별세 1%, 지방교육세 0.4%, 그래서 13.4%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고급 오락장, 상가 건물을 매매하실 때 일반 상업지역이다. 일반 상업지역. 근데 지하에 룸사롱이 있어요. 유흥주점. 지하에 유흥주점.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세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법무사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돈을 주지만 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는 취득세 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고지는 해주셔야 돼요. 물건확인 설명서에서도 따로 체크해서 미리 법무사와 체크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상가취득세 과세 방식. 상가취득세 과세 방식. 가세표준의 결정에 있어서 자, 취득세 가세표준은 실지 신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가세표준이 된다. 신고액이 뭐보다 낮다고요? 시가 표준액, 기준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시가 표준액이 가세표준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실매매가는 옥수로 싸게 사서 파르게 샀어요. 근데 시가 표준액이 가표가 10억이다. 가표보다 낮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죠? 시가 표준액이 취득세 기준이 되죠. 그런데 만일에 시가 표준액이 10억인데 나는 15억에 샀다. 15억. 그럼 실제로 신고한 금액이 가표가 되죠. 네. 근데 노무현 정권 전에 어떻게 됐었어요? 내가 100억에 사든 200억에 사든 시가 표준액이 만일에 3억이잖아요. 내가 100억에 사는 토지인데 공시지가가 3억밖에 안 돼서 시가 표준액이 3억이다. 그럼 3억에 관한 취득세만 내면 됐었거든요. 이게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 쭉 갚아버렸잖아요. 보통 시가 표준액이 낮거든요. 실제 매매가보다. 그래 거기서 세금을 많이 올려버린 거죠. 취득세를. 그런데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안 누구누구 뭐 이래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가 100억에 샀지만 이 시가 표준액은 6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60억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다운 계약이니 뭐니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태입 잡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럼 여하튼 지금 현재는 시가 표준액보다도 낮으면 시가 표준액은 10억인데 8억에 신고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최소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보다 높게 신고하게 되면 실제 높게 신고한 금액이 가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상속 정려로 받은 상가의 취득세 가세표준과 세율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상속받은 상가에 대한 취득세율은 4.6%가 아니고 3.16%가 됩니다. 정려받은 상가에 대한 취득세율은 4.6%가 아니고 4%가 됩니다. 4%. 자, 정려는 4%, 상속은 3.16%가 취득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자동계산 및 각종 지방세에 대한 정보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 사치성 재산, 유흥주점 영업장소,
유흥주점 있는 경우 있죠. 음사롱. 상업지역에 상가살 때 이때 취득세 중과세 되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례를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 30억인데 일반적인 취득세는 4%죠. 자, 그런데 취득세율 4%를 가정을 한다면 4.6% 기준 시 1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하청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취득세가 얼마인가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 유흥업소다. 유흥업소 있는 경우 있죠. 연산동이나 서민이나 이런데. 그러면 자, 중과세 취득되는 경우에 가표가 4억이라고 한다면 이 4억에 관해서는 12%가 중과되거든요. 12%가 중과되니까 그다음 여기에 따른 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더 붙어요. 취득세 12%, 농어촌 특별세 1%, 지방교육세 0.4%에서 13.4%가 붙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과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세금이 3,500만 원 지금 전가된 사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이런 부분에 관한 설명은 취득세 부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잖아요. 그러면은 법무사인데 취득세 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물 대장 보고 유흥주점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은 설명을 고지를 원칙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법무사인데 미리 파악해서 그 다음에 취득세가에 이 물건 취득세 낼 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매매 금액 그 다음에 가표 기준 비율 계산해서 취득세 어떻게 되는지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이 5년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5년 사후 관리. 취득 후 5년 내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내가 샀는데 누가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해요. 유흥주점이 들어오려고 해요. 5년 안 됐어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세 때린단 말이에요. 나중이라도. 자, 그러면 예를 보면 만일에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는데 K씨가 이를 임대해줘도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없는지 건물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으면 취득한 지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에 5년 전에 취득했다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세를 나중에라도 적용받아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할 때 유흥주점이 아닌 걸 유흥주점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이거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태약 조건에 적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세 주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에 관해서 계산해 보니까 월세 받는 것보다 못해요. 월세 받는 것보다. 그러면은 내가 유흥주점에 세를 꼭 줄 필요가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 이 두 페이지는 앞에 했던 걸 제가 중요한 것만 따로 두 페이지로 요약해 놨거든요. 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도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은 그 앞에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이거 꼭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만 표기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신탁 공매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중복되어 있는데 추가로 적은 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신탁 공매에 지금 요 부분 지금 합니다. 앞에 하면 페이지 저번 주에 나눠드린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있잖아요. 계약서 태각상 뒤에 보시면 신탁 공매란 되어 있습니다. 자, 신탁 공매에 관해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탁 공매는 일단은 일반 매매에 준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일반 매매에 준용해서. 일반 매매에 준용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 지금 이야기하는 개념은 다 파악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수주의가 원칙이다. 경매는 소멸주의가 원칙이지만 이 신탁 공매는 인수주의가 원칙이다. 그거는 일반 매매에 준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은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탁 공매에 관해서 자, 부동산 담보 대출 후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 등기. 위탁자는 신탁을 맡긴 부동산 소유자.
대출 채무자, 수탁자는 신탁을 위임받은 신탁회사, 우선 수익자는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 은행. 자,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불이행 시 자산관리공사 통해서 공매처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매처분 대금으로 우선 수익자, 임차인 등에 배분합니다. 국내 11개 이상 신탁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신탁 공매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발생한다. 근데 경매나 압류공매로 낙찰받는 거는 건물 부가세 별도로 주는 거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신탁 공매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일반 매매에 준용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셔야 돼요. 경매로 내가 낙찰받는 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 필요 없어요. 경매로 낙찰받는데. 근데 신탁 공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나 압류 공매는 국세지방 세금 압류 공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신탁 공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 소송 절차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신탁 공매 명도 소송할 때 꼭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하고 병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항상 명도 소송할 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항상 꼭 같이 병행한다.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신탁 공매 권리 분석하실 때 신탁회사와 매매 방식으로 지정함으로 기존의 권리,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을 매수인이 선계 인수한다.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전입세대 열람, 공매 공고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인수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건재당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에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으면 건재당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찰 가격 플러스 건재당 인수 금액 플러스 임차 보증금 등의 인수 금액이 실제 매수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신탁 공매로 낙찰받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매매라고 등기돼서 나옵니다. 매매. 경매는 경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신탁 공매는 일반적인 다른 공매는 공매 이렇게 나오는데 신탁 공매는 등기 원인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매매. 자, 그런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경매 있잖아요. 경매로 낙찰받을 때 선순위 대항력이 만일에 10억이 있어요. 앞에 부산에 낙찰된 사건 중에서 지금 취득세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는데 선순위 인수하는 금액 10억이 있었어요. 그 10억은 은행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1층에 은행이 들어가 있었는데 만일에 내가 20억에 낙찰받는데 10억을 인수를 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30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30억에 관한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낙찰가대로 취득세를 내요. 가표가. 그러면 인수하는 금액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인수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취득세 적게 낼 수는 있어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예. 선순위 인수하는 금액이 있을 때 경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용들은 앞에 제가 드린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신탁 공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처음 오신 분이라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자, 예금보험공사 공매. 참 이거 예보 공매가 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 공매 정보 클릭해서 공매 공고 통합 매물 검색해가지고 보시는데 파산재단 금융기관 매각부동산 예를 들어서 부산상호저축은행에 현장 입찰한 매각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는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보시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금보험공사 공매할 때 주의할 점은 대출 기준 감정가 있잖아요. 이걸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요. 낙찰가. 그래서
대출 금액이 경매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 때 건물 부가세 부담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공매로 낙찰받을 때 건물 부가세. 근데 경매는 건물 부가세 별도로 부담하고 이런 거 없죠? 예. 그 다음에 상가 매각 조건 때 관리비 체납금 인수, 예, 주의하셔야 되고, 관리비 소멸시효는 3년까지거든요. 그래서 3년까지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LH 공매 잠깐 보겠습니다. 자, 토지 등 건축 부지 입찰 정보를 항상 잘 검토하여 수익 구조가 좋은 물건 입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LH 공매 장점으로 낙찰 후 미등기 전매, 즉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 명의 변경. 이거는 만일에 그 공고문에 3개월 안에는 명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많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3개월 뒤에는 내가 잔금 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명의 변경해서 팔 수 있다, 그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부산광역시에서 매각하는 물건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연혁신도시에 상가 입찰을 했을 때 5% 계약금 걸었거든요, 처음에. 그 다음에 10% 계약금 했어요. 잔금 치기 전에 미등기 전매됐어요. 명의 변경을 3개월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으면 3개월 뒤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10억에 낙찰받았는데 계약금 1억 걸었죠. 내가 12억에 팔 수 있거든요. 내가 10억에 낙찰받았는데 12억에 팔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1억 계약금 걸고 2억 띄우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죠. LH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토지 낙찰받아서 매매할 때. 자, 희망임대 리츠 공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희망임대 리츠 공매. LH 희망임대 아파트 낙찰받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사업입니다. 희망임대 리츠 회사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5년간 임대 계약 후, 임대기간 종료 후에 매각하는 겁니다.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으로 합니다. 현재 시세와 차이나는 물건 조사에서 공매 입찰을 하면 시세 차익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로 진행되는 금액은 10억인데 시세가 10억인데 시세가 13억이다, 14억이다. 좀 3, 4억 싸잖아요. 근데 추첨제로 하죠. 추첨제로. 당첨되면은 내가 3, 4억 엄청나게 이익 보는 건데 로또 당첨 확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10명이 입찰했다. 그럼 10명 중에 1명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희망임대 리츠 공매를 잘 보시면 일반인들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걸 잘 보시면은 현재 시세하고 차이 나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공매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예약금은 공고된 입찰 금액의 3% 납입하고 본 매매 계약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제 계약 시스템 사이트에서 계약합니다. 매매 계약금은 신청 예약금 3% 포함한 10%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 연금공단 공매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공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매 공고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앞에 다대 이주공 아파트, 다대 롯데캐슬 블루 149채가 나왔어요. 헐값으로. 조합원 금액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저 공매가가 2억 3천인데 최초 분양가는 2억 6천, 2억 7천 이랬거든요. 근데 입찰 당시에 시세는 2억 8천이었어요. 그럼 5천만 원 차익이 있죠. 2억 3천, 2억 8천에 5천만 원 차익이면 큰 거예요.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그러면 1억, 2억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시세 차익이. 그래서 재건축 이전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아파트로 보유했던 물량을 매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로 매각했어요. 조합원 혜택을 다 줬어요. 이런 것 중에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망미주공이 있어요. 망미주공, 다대주공,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돈 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비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안에 보고 싶은데 못 봤잖아요. 저희가 망미주공에 가서 실제 사례로 했던 건데 비번이 뭘까 해가지고 1, 2, 3, 4 눌러봤어요. 열리네. 0000 눌러봤어요. 열리네. 네, 굉장히 단순하게 비번을 브로키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는 시기를 놓쳤는데 그래 본 적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전에 드렸던 내용 그대로인데 자,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요거는 앞에 설명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좀 중요한 것만 한 몇 분 만에 짧게만 읽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우리가 실무에서 신탁된 부동산 임대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례로 해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신탁 등기된 상가주택, 부동산 등을 전세 계약할 때, 임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임대 계약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상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자가 무슨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담보신탁으로 해서 맡겨놓고 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소유주는 원래 소유주인 위탁자가 아니고 신탁받은 수탁자, 소유권 등기를 맡아놓은 자, 소유권 등기를 맡아놓은 자가 금융기관이 수탁자이면 이 금융기관이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계약할 때 누구하고 계약해야 되겠어요? 현재 등기상의 소유주하고 계약해야 돼요. 그러면 돈 넣을 때도 어떻게? 현재 소유주인 신탁회사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야 이거 내가 소유주다. 그냥 위탁해 놓은 거다. 내한테 돈도. 이렇게 돈 주면은 이거는 사고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공제,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금 이런 거 공제 안 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담보신탁을 해서 신탁을 해요. 그래서 신탁 등기 시 위탁자가 법률적으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수탁자가 법률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 원부를 확인해서 위탁자에게 위탁자, 원래 소유주 있죠?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를 보고요? 신탁 원부를 보고. 그래서 만약 확인하지 않고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탁 등기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신탁 등기된 물건들 임대 계약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이 내용은 알고 가시고 나중에 제가 보완해서 심화학습을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신탁 원부 확인해서 신탁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 가서 직접 떼셔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그래서 그 신탁 원부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임대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우선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꼼꼼하게 한다고. 신탁 원부를 꼭 확인하여 담보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신탁사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탁사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담보 신탁의 경우에 1순위 수익권자는 금융기관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수익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신탁원부상 우선 수익권자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 채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등기 이후에 계약되는 전세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누구 동의를 얻는다고요? 신탁사 동의, 그 다음에 금융기관 우선 수익권자 동의를 꼭 얻으셔야 됩니다. 특히 분양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개인 소유자나
분양 대행사, 시행사로 계약금 또는 전세금을 입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라 승인받은 신탁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계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지만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요약하면 자,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이제는 많이 있어요. 그럼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계약할 때는 신탁 공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신탁 공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탁 공부는 등기소 가서 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탁 공부 확인하고 그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에 물어보고 해서 동의서 받아서 임대 계약해야지만 대항력도 생기고 내가 임차보증금이 보호가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했을 때는 임차보증금이 1순위로 순위가 앞설 수가 있어요. 은행보다 더 앞서게 확정일자 받고 하면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 얻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험한 계약이죠. 그래서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심학습으로 다음에 다시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늦게 마쳐야 죄송하고요. 우리 5월달을 마쳤는데, 4월달 마쳤는데, 5월달, 6월달에 커리큘럼 내용하고 앞에 내용들 또 제가 요약해서 좀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 좀 보완해서 드리고 할 거니까 5월달, 6월달에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